최근에 치과 의사가 내 입안에 화상 자국이 많다는 소견을 말했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어 화상을 입고도 다음 한 입을 먹을 때는 그 사실을 잊고 또 넣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조기 발병 치매를 진단받은 지 거의 7년이 흘렀고 나는 여전히 혼자 간병인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이들처럼 나도 진단을 받은 당시에는 치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는 것이라고는 미디어나 신문, 텔레비전에서 귀동냥으로 얻은 단편적 지식과 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간접적인 이야기가 전부였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처럼 두려웠다. 이 진행성 질병과 느리지만 분명히 내 앞에 드러날 병의 계획된 경로가 무서웠다. 나는 갑자기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았다. 이것은 아주 무서우면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웬디 미첼과 아나 와튼, 옮긴이는 조진경, 펴낸 곳은 문예춘추사입니다. 저자 웬디 미첼은 20년 동안 영국 국민의료보험에서 비임상팀 팀장으로 일하던 중에 2014년 7월 58세라는 나이에 조기 발병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받기 전 본인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사무실에서였는데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방향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주변의 소리들도 매우 낯설게 들렸답니다. 이때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뒤로 4년여 만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기록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기였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심리 상태 또 일상들을 꼼꼼히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웬디 미첼이 매일 적었던 글은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 나의 존재, 가족의 존재를 영원히 남겨두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현실 속에 막연히 두려워할 또 다른 치매 환자들을 위해 그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프롤로그에서도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적어도 깜짝 놀라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여러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준다고 상상해보라. 이 책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두 제시하리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출발점으로는 좋을 것이다. 치매가 어떤 병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정보들 뿐입니다.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은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 치매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1장 왜곡되는 감각. 치매 말기가 되면 환자는 다른 시간대로 퇴행한다고 한다. 마음이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책장에서 앞선 시간의 선반을 선택하는 것이다. 치매는 우리가 예전에 식사하며 느꼈던 즐거움을 서서히 좀먹으면서 우리와 음식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나는 음식이 주는 사교의 기회, 스토브 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커다란 카레통, 물씬 풍기는 향신료 냄새, 정원에서 방금 딴 꽃으로 장식한 식탁, 도착해서 식탁에 둘러앉은 친구들을 좋아했다. 언제부터 식사하면서 사교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졌는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졌는지, 냅킨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뒤로 기대앉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는지
정확하게 꼽기가 어렵다. 또 접시 위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혀서 나는 금속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진 때가 언제인지도 말하기 힘들다. 식사는 단순히 맛과 냄새뿐만 아니라 촉각과 청각, 시각면에서도 아주 감각적인 경험이다. 식탁보가 검은색이면 식탁이 다이닝룸 중앙에 생긴 커다란 싱크홀처럼 보여서 혼란스러웠다. 거기에 눈이 익숙해지거나 머리가 상황을 파악하여 그것이 사실 식탁보임을 깨달은 후에도 그 아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식탁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하얀 접시도 문제였다. 치매 환자에게 하얀 접시에 색이 흐릿한 메시드 포테이토나 얇고 납작한 생선 조각을 담아주면 환자는 접시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환자의 눈은 예전처럼 음식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음식과 접시의 색깔 대조가 뚜렷해야 접시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이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내 병을 숨기기 위해 선명한 노란색 접시를 구입했다. 일반적으로 스크램블드 에그 외에는 노란색 음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시 자체가 문제가 됐다. 포크와 나이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음식이 접시 여기저기로 밀렸고 결국 접시 밖으로 떨어졌다. 음식이 안 보이자 처음부터 음식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딸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아기용 식탁 의자에 앉은 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문제는 상단이 접이식으로 된 그릇으로 해결했다. 테두리가 있어서 아기가 서툴러도 음식이 그릇 밖으로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색 접시를 중고 가게에 갖다 주고 대신에 큰 파스타 그릇을 샀다. 그렇게 하면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질 테니까. 우리는 뇌 안에 복잡한 질병이 생기고서야 비로소 일상의 잡다한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려면 한 손은 포크로 음식을 붙들고 다른 손은 나이프로 그것을 썰어야 한다. 이 일은 어린아이들이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나게 하는데 뇌로서는 한 손이 다른 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양손이 따로따로 건반을 치는 법을 배우려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진단을 받은 후 늘 하던 방식대로 식사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음식이 내게서 달아났다. 마치 내 양손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 것 같았다. 포크로 소시지를 찍으려고 했는데 소시지가 통째로 접시 가장자리로 밀려가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뜯어먹어야 했다. 고기를 자르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다. 수치심을 느끼며 식사해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멍청이 같았다. 그러나 나는 뇌의 여러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스스로 다짐했다. 부끄러워하기보다 대처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나았다. 다행히 해결책은 간단했다. 나이프를 숟가락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포크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퍼올리면 됐다. 그렇게 그 문제는 극복했지만 고기는 여전히 삼키기 힘든 음식이었다. 고기는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씹기도 해야 했다.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오래 씹었는지 또는 얼마나 더 씹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결과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삼키려고 하다가 고기가 목에 걸려 캑캑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냥 먹는 일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자르고 씹는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고기는 포기해야 했고 대신 생선을 먹었다. 뜨거운 음식 역시 곤란하다.
최근에 치과 의사가 내 입안에 화상 자국이 많다는 소견을 말했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어 화상을 입고도 다음 한 입을 먹을 때는 그 사실을 잊고 또 넣었기 때문이다. 내가 음식에 대해 무심해진 원인이 신경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치매 때문에 식사할 때 힘들어서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음식, 심지어 요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대체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뇌가 그냥 그 전체 과정에 신경을 꺼버린 탓인지 모른다. 아니면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뇌 안에 어떤 회로가 사라져서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사실 배가 고프든 부르든 내가 지금 식사하는 것은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료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내가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음식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쇄도했다. 심지어 내가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뇌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치매가 우리의 먹는 방법은 물론 먹는 음식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시각. 치매가 시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흔치 않다. 문제는 우리 눈이 아니라 뇌가 눈에서 수용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계단 꼭대기에 있는데 그 계단이 발을 올리면 움직일 에스컬레이터인지 아니면 놀이터의 미끄럼틀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 계단에 동일한 카펫이나 덮개라도 덮여 있다면 계단 하나하나를 구분하지 못해 발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른다. 가장 좋은 디딤판은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표시된 것이다. 특히 많은 옥외 계단처럼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 집 계단에는 카펫이 깔려서 가장자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여기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다. 지금은 넘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단 양쪽에 오르내릴 때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다. 패턴이 있는 카펫은 모든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꿈틀대는 동물들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는 카펫 위를 걸어야 할 경우 심하게 당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치매 환자가 걸음이 불안정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닥을 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은 수영장처럼 보인다. 물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보자. 문 옆의 검은색 매트는 땅에 뚫린 커다란 싱크홀 같다. 치매 환자들 중에는 검은색을 아주 나쁜 색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머리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벽걸이 평면 TV는 벽에 난 커다란 구멍 같다. 캐직에 마음에 드는 민박집이 있는데 주인인 캐더리는 이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내가 묵을 방에 있는 TV에 빨간 베개 커버를 씌워놓는다. 치매 환자의 뇌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색조와 대조다. 이 말은 카펫과 벽의 색이 같으면 걸어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치매 환자에게 친화적인 공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흑백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다. 검은색과 흰색, 회색의 음영 대조가 분명하면 괜찮다. 물론 색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대조다. 예를 들어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는 효과가 좋고 흰색 바탕에 파란색 NHS 마크는 선명하다. 색상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검은색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을 잘 입는다. 이제는 네이비색 코트는 거의 입지 않고 노란색을 입는다. 치매는 많은 면에서 잔인할 수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자주 선물을 주기도 한다. 어느 화창한 날, 태양을 등에 진 울타리가 정원 잔디밭에 긴 줄무늬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이방저방으로 돌아다니며
어디에 앉을까 고민하면서 빈둥대고 있었다. 양쪽으로 여닫는 유리문 너머로 갑자기 무언가가 보였다. 실루엣이 알아볼 수 있는 형상으로 바뀔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그 순간 잘못 볼 리 없는 형체를 보았다. 잔디밭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남자는 아버지였다. 당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쯤 되던 때였다. 믿을 수 없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보이는 아주 평범한 모습의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해야 했을까? 아버지는 낯익은 헐렁한 녹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원 헛간에서 느긋하게 일할 때 입던 편하고 캐주얼한 옷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은 옷만큼이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각적 환각에 대한 나의 요령은 휴대전화기나 아이패드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다. 사진에 찍혀 있다면 그것은 현실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마법 같은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냥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양손은 옆으로 늘어뜨렸는데 니코틴에 노랗게 물든 손가락이 멀리서도 보였다. 검은색 머리는 늘 그랬듯이 브릴 크림으로 손질되어 반짝였고 흰머리가 없는 검은색 앞머리에서 햇빛이 반사되었다. 서로 마주보며 서서 어릴 때 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가 흰머리를 찾아서 뽑을 때마다 1페니씩 받았던 기억이 났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 브릴크림의 달콤한 설탕 냄새, 깊고 빨간 브릴크림통이 떠올랐다. 얼마나 오래 마주 서 있었는지 모른다. 몇 분이었을 수도,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치매와 시간의 관계는 재밌다. 내 뇌의 논리적인 부분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는 치매가 내 뇌에 속임수를 쓰는 버릇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보통은 30분 규칙, 즉 그 자리를 떠나 30분 후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보이는지 확인하는 나만의 규칙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멈춰서서 바라보며 치매가 가져다준 이 선물을 즐기기로 했다. 이런 일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사랑하는 늙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감정적 끌림이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치매와 영원한 추격전을 벌이지만 내가 지는 날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날은 치매의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겁을 먹는 대신 오래전에 헤어져서 많이 그리웠던 사람의 방문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 아버지는 입고 있는 옷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고 나 역시 화창한 오후에 식은 찻잔을 들고서 만족스러웠다. 찻잔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올렸을 때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2장. 새로 도전하게 될 관계.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오면 나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뿐이라고 말해준다. 혼자 생활하기.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5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수가 2050년에는 1억 5,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에서는 치매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 세계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노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인구란 나 같은 사람들이다. 나와 같은 세대의 여성들은 더 이상 이혼을 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수와 결합한다면 무엇을 뜻하게 될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아주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때가 있었다. 나는 1988년에
남편과 헤어졌다. 딸들이 4살, 7살 때였다. 그 후 나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 몇 년 동안은 그의 뒤를 이어 다른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 일이 특히 힘들었고 그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어깨를 감싸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을 원했을 뿐이다. 아니면 딸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는 주말에 혼자 외식하러 나가는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들을 볼 때 밤에 옆에서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싶을 때면 누군가가 그리웠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중요한 날짜나 예약을 잊었을 때 내 기억을 환기시켜줄 백업 두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외롭지 않도록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주기를 바라던 때가 있었다. 그런 미묘한 동지에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삶이 고단했던 날, 어느 장소로 가야 하는데 집중력을 잃었던 날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또 특별한 무언가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때가 있었다. 이를테면 산책하는 중에 바로 눈앞에서 매가 휙 날아와 내려앉을 때 방금 저거 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기를 바랐다.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가끔 서로 농담을 나누는 다른 부부를 볼 때면 나 자신이 군중 속에서 소외된 10대 청소년이 된 듯했다. 나에게는 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었을 때 꺼줄 사람, 열리지 않는 타파웨어 뚜껑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수프를 먹지 못하고 대신에 차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치매를 앓으면서도 혼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알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혼자 생활하면 나를 재촉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도 없다. 나한테 늘 더 필요한 한 가지는 시간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나쁜 말은 빨리 해다. 이 두 마디를 들으면 돌연 공포와 혼란, 실패감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내 속도에 맞게 하면 된다.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기억을 못한다고 끊임없이 알려줘봤자 나에게는 실패의 신호일 뿐이다. 기억해요? 기억해야 해요? 이런 말은 끊임없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하게 둔다. 그것이 더 쉽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한테는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세세히 말하면서 내 기억을 되살리려고 할 것이다. 가끔 그런 부부를 본다. 한쪽 배우자가 어제 말했잖아 라고 말하면 다른 쪽은 꾸중 듣는 아이처럼 다시 들어야 하는 것에 당황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인다. 나는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그르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아침에 아래층에 내려가면 전날 밤에 데운 음식이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음식은 그냥 버리고 그릇은 씻어 놓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끼니를 거를까봐 또는 음식 쓰레기가 생기거나 지저분해지는 것으로 걱정했을 것이다. 나한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음에는 운이 좋으면 음식이 아직 전자레인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나한테는 일이 더 쉽거나 빠르다는 이유로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나는 항상 내가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치매는 내가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소소하지만 독립적인 순간들을 앗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만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여러 부부에게서 늘 볼 수 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배우자가 코트에 지퍼를 채우는데 오래 걸린다고 불만스러워한다. 내가 할게. 그게 더 빨라. 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몇 마디는 참 힘 빠지는 말이다. 어쨌든 우리 뇌는 치매에 장악되었지만 상대는 그저 스스로 조급함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어느 날 코트에 지퍼를 채우느라 공경에 처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지퍼를 올리지 않고 나갔다가 이내 추워지면 코트를 여며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한테는 상태가 나쁜 날에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 안 그래도 치매를 앓고 있는데 머릿속에 안개까지 낀 날에는 상태가 안 좋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아무리 친절한 이유 때문이라도 뭐가 문제냐고,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혼자 살면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혼자 살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심신을 지치게 할 수 있으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가 났을 가능성과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딸들과 있을 때 내가 아이들을 화나게 했는지를 아이들의 얼굴이나 어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슬퍼지고 그 순간의 상황을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한다. 부부의 경우 매정한 말이나 잊은 오래전의 말다툼이 하루하루 생각나서 지금도 마음에 맺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명 화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는 어느 한 사람이 느끼기에 서로 이해되지 않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 같으면 두 사람 사이에 분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관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만 둘 중 한 명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유를 잊었을 때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는가? 치매를 앓는 배우자가 상대의 마음을 수없이 많이 상하게 했을 수 있는데 상대는 어떻게 환자를 용서하는가? 나는 일을 다르게 하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깃줄에 얽히지 않으려고 무선 청소기를 쓴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무선 청소기가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는 할 수 있다. 반면 내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가 좋은 진공 청소기를 고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선 청소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일 것이다. 내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또 내가 틀린 단어나 날짜, 이름을 말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가 이름을 잘못 말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가? 치매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살짝 들어보면 서로 내용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거의 없다. 대신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간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바로잡으면 당신이 재확인하는 동안 그는 말을 더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당연히 생각의 흐름이 흐트러지게 된다.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혼자 생활할 때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모두 결혼할 때 함께 늙어가는 은퇴를 꿈꾸고 시골길을 산책하고 멋진 휴가를 가고 그 밖에 다양한 체험하기 등 결혼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한쪽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후에야 그들의 꿈은 누더기가 된다. 나는 내 옆에서 자신의 미래까지 빼앗긴 채 나를 돌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흔히들 고생은 간병인이 하고 치매 환자는 잘 지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환자는 현재에 있는 반면 그 배우자는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다 치매가 진행되어 사람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면 마음의 아픔과 트라우마, 고통도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혼자 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이 치매의 진행을 막아주느냐고? 내가 모든 도전에 맞서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 혼자 생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계속 혼자 생활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결심이 매일 치매를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다. 나의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재택간호가 낯설고 생소해 보여서 유력 후보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일상에 불쑥 끼어든다면 나는 어리둥절할 것이다. 혼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일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입주 간병인의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몹시 당황한다. 나는 최근에 친구 2명에게 입주 도우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이해해주고 치매에 대해 알고 있으며 환자가 도우미의 간병 방식을 받아들이리라 기대하지 않는 누군가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6장 긍정적이어야 할 태도. 옳은 대처 전략은 없다. 우리가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은 치매에 걸렸든 안 걸렸든 사람마다 다르다. 자아에 대한 개념과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치매 연구에서 잘 설명되어 왔다. 일단 자전적 기억과 함께 자아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쇠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다. 기억은 지금의 우리를 만들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를 전인적 인간으로 보게 하여 우리의 욕구와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과거는 미래의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치매 진단을 받고서 자아감을 잃는 일이 종종 있다. 스스로를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데 이것은 아마 은퇴자가 목적의식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마리 밀즈의 1997년 연구에서 치매 후기의 한 남성은 자신이 전쟁포로였던 시기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사실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것들은 마음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종류의 기억들인데 그 까닭은 이 기억들이 그 사람 자아의 신체 및 심리적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 포로였던 시절에 생존을 위해 기울였던 열띤 노력이 이렇게 치매의 맹공에도 거의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오래가는 기억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그를 어렵지 않게 전인적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서사 정체성을 주고 이 병을 앓는 동안에도 서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한다. 이런 바람은 환자와 다른 사람들 모두 치매에 대해 더 좋은 태도를 보이도록 조장한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치매에 걸린 웬디가 아니라 카메라 여인 웬디로 알려지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앞에서 이야기했다. 동네 사람들이 내 치매를 보기 전에 내 기술을 보았기 때문에 기운이 났다. 그들은 질병이 아닌 사람을 본 것이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기 전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잘 아니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늘 말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그들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잘 간직해 주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간병인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서로 공유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서로 공유하면 환자의 행동이 더 잘 이해될 수도 있다. 요양원의 간호사실 뒤에 앉아 있던 전직 간호사였던 환자에 대한 일화가 떠오른다. 간병인은 그녀를 방으로 가게 할 때면 그녀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직원들은 환자 자신이 간호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간호사실 뒤에 앉히고 서류 정리와 가짜 메모를 적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우유 배달부였던 한 남성에게는 파괴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있는 우유병을 찾아와 입소자들의 방문 밖에 갖다 놓았다. 하지 못하게 하면 그는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가 예전에 우유 배달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이른 시간에 우유 배달을 허용했다. 그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침대에 누우면 직원들은 다른 입소자들이 깨기 전에 우유병을 치웠다. 밀즈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이렇게 자전적 이야기를 상세히 아는 것이 모든 치료 계획에서 꼭 필요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의 인지 능력이 병 때문에 점점 나빠짐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경우도 주시해야 한다. 치매 치료의 일부로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면 간병인이 환자에게 갖는 존중과 이해, 수용 태도가 강화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이야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어지는 상호작용 중에 환자가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의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간병인이 환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와 이해 정도는 치료 계획과 모든 치료 접근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는 치매의 진행 과정 내내에 계속 작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말기에도 예외가 아니다. 긍정적인 태도. 한나 스코트는 2020년 보고서에서 여성 치매 환자의 태도를 고찰했다. 연구 결과 스코트는 환자의 주변 사람들은 치매 진단을 받은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수록 긍정적인 특징을 더 많이 되받을 수 있어서 자아 개념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늘 말해왔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과 여전히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그 실현을 위한 해결책 찾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보다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 나는 친구들에게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견해를 전해들을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내가 긍정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을 본 이후 우리 가족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가족은 치매가 나의 끝이 아니고 내가 가족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긍정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내가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치매 진단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어요. 내가 기차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나는 아프니까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일을 진행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이요.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모험이지만 나는 치매가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치매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하게 해주었고 한 번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점이 정말 훌륭해요. 가끔씩 내 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남편이 대신 해주길 바라기도 하지만 나는 항상 그런 나쁜 날과 맞서 싸웁니다. 나는 절대 쉬지 않아요. 늘 정신없이 바쁘지만 남편은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게 해주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데 그 점이 정말 고마워요. 모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환자가 아무 일도 못하게 했거든요. 심지어 말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해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치매 진단에 대해 아무에게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멋진 세상이 될 때까지는 동료 환자들의 지원단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편견 없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우리를 많이 웃게 해준다. 우리는 치매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이 무엇이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비판하지 않으며 공유하고 보살피고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아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대가 누구이든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처럼 복잡한 뇌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아는 것이라면 평범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리 없다. 웬디 미첼은 60세 때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도전하기 어렵다는 10,000피트, 약 3,000m 상공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한 거죠. 와,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놀이기구도 못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웬디는 하늘에 몸을 던지는 순간 그녀의 60년 인생 중 가장 크게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스카이다이빙 도전은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녀의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에필로그에 담긴 마지막 글귀처럼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절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치매를 앓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의 절반이나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육지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들뜬 기분이다. 그리고 다음 모험을 계획하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부르짖는다. 도대체 왜 멈춰야 하는가? 지금까지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